눌렀어? 그 기록에 남겨야지. 오늘이 26년 7월 19일이잖아. 이설이가 20분 지각했어. 남겨놔야 되겠어. 영상으로 남겨놔야 돼. 이설 학생이 20분 지각했어. 끝마치고 하연이가 이설이 이제 고비 터뜨릴 거야. 자, 2번. 자, 측정 표준과 정보 한번 봅시다. 측정 표준과 정보. 이제 측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 측정은 물체의 질량이나 길이, 부피 같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변수라고 불러. 과학에서는 정량적인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는 뜻이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 즉 정량적인 변수의 양을 재는 활동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 결과는 수치와 측정 단위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측정은 적정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줄이 되게 중요해. 여기 별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한 측정 단위와 적정한 측정 도구야.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하연이 몸무게를 잴 거야. 우리 최하연 학생의 여학생이긴 한데 여학생이 몸무게를 재는 건 참 무리한 짓이야. 지금 잴 건데 내가 단위가 톤 단위로 있는 체중계를 들고 와서 쟀단 말이야. 나오냐고. 하연이가 아무리 무겁지만 1톤은 넘진 않잖아. 그러니까 눈금이 0일 거 아니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측정 도구를 잘못 들고 왔어. 맞지? 톤 단위로 잴 수 있는 체중계를 가져와가지고 사람의 무게를 재면 되냐고. 안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아직 이제 설이는 아직 이제 친해지려면 좀 걸릴 거야. 우리 윤지의 몸무게를 잴 거야.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체중계를 들고 왔어. 딱 재워서 자, 윤지 한번 몸무게 한번 재보자. 자, 윤지가 몇 톤일까? 뭐야? 윤지 몸무게는 0.05톤이네? 50kg이잖아, 대략. 근데, 야, 0.05톤은 좀 그렇지 않아? 아니, 단위를 너무 내가 과하게 잡았잖아. 자, 그러니까 측정 단위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윤지 몸무게 사실 59kg였거든. 근데 톤으로 계산하니까 0.05톤밖에 안 됐던 거야. 더 세밀하게 단위를 잡았으면 더 세밀하게 쟀을 건데, 맞지? 예를 들어 그렇다고. 또는, 하연이,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잴 때도 톤 단위가 아니고 킬로그램 단위 또는 그램 단위를 들고 갔으면 제대로 됐을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와 도구를 적절하게 가져오는 거야. 두 번째,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야.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내일까지 한 2만 원만 들고 와. 10,000원. 단위잖아. 금액이 단위잖아. 야, 너 내일까지, 닭 두 마리치의 값어치를 돈으로 들고 와. 닭 두 마리의 값어치가 얼만데? 맞지? 돈으로 얘기하면 돈을 들고 있는데, 닭으로 얘기하니까 돈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들고 오기 힘들잖아. 말이 제대로 통하려면 제대로 된 단위를 또 제대로 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어림인데, 이 어림을 되게 무시하더라고, 애들이. 어림을 약간 눈대중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자,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어림이라고 해. 조용쯤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리를 치면, 서리 키는 한 160 정도 되겠는데, 너 키 얼마냐? 저 168이요.
그러니까 봐, 대충 되잖아. 대충 보니까 서리는 키가 한 160cm 정도 되겠는데 어림했잖아,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도구나 측정 도구를 쓰지 않고 그냥 얘기했잖아, 경험상으로. 측정은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과정. 선생님은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지. 딱 옆에 있는 윤지를 딱 보고, 그 다음에 하인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대충 과학적으로 용품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측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밑줄 쫙. 어림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인 생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겪어봤던 경험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단위나 도구를 사용한 측정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림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봤고 대충 키를 알고 있으니까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인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서리 키를 내가 160으로 어림했잖아. 그럼 서리 키를 재려고 내가 줄자를 가져왔는데 적어도 뭐 한 165나 170 정도까지 눈금에 있는 줄자가 필요하겠지. 과하게 2m까지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너무 과하게 준비하거나 또는 서리 키를 내가 한 130 정도로 어림 생각해가지고 150밖에 없는 줄자를 들고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나중 측정할 때 도구 선택에서 과하지 않고 너무 모자라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어림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눈 꾸미는 법은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액체가 보통 요렇게 되지. 요렇게. 잘 보면 플라스크 옆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안 보이는구나.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좀 과하게 그릴게. 좀 오버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 실제로 물을 담기면, 맞지? 실제로 물을 담으면 저렇게 돼. 이게 이제 물의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것 때문에 물 끄트머리에 있는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힘이 생겨서 저렇게 뾰족 튀어나오거든? 그럼 측정은 어디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밑에 해야 돼, 맞지? 밑에를 측정해야 돼.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측정 표준 한번 보자. 측정 표준. 측정의 표준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예를 들어 부피를 잰다고 하면 우리가 리터가 단위야, 리터. 측정 방법. 아까처럼 플라스크에 물을 부어서 그 꼬다리에 올라온 거 제외하고 평평한 부분을 잰다든가, 또는 물을 잴 때는 뭐 비커에 넣어서 잰다든가, 사람의 무게를 잴 때는 체중계에 올려본다든가, 키를 잴 때는 그 키를 재는 줄자 같은 데 재본다든가. 그다음 측정 도구, 그다음 표준 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 질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야. 야, 우리 있잖아. 물은 어저께 얘기했는데 10cm, 10cm, 10cm 정육각형 큐브 안에 물을 채우면 그게 1리터야. 1리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리터의 표준 물질은 물이야. 물이라고. 1리터의 표준 물질은 물이야. 온도 있지, 온도. 우리 온도 측정하잖아. 온도의 기준, 온도의 표준 물질도 물이야. 우리 온도 0도씨가 뜻하는 게 뭐야?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온도잖아. 물이 기준이야. 100도씨는 뭐야? 물이 끓는 온도지. 그래서 물이 어는 것과 물이 끓는 것 사이를 100등분한 것을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된다고. 측정을 하는. 측정의 기준이 돼. 그래서 측정 표준은 과학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도구라든가 단위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든가 그 표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압을 측정하고 싶어. 우리 저기 뭐야 날씨 보잖아. 기상청 예보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여름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압이지. 비가 올 때를 우리가 보통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반도 상공의 울산 지역에 뭐 중심 기압이 예를 들어 뭐 970 헥토파스칼 뭐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970 그러니까 헥토가 100이니까 그러면 이제 97,000 파스칼 정도의 기압이 누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기압이 97,000 정도 파스칼 정도의 힘을 누르고 있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은 아무 때나 기준이 아니고 온도를 25도, 그게 이제 상온인데 25도고 습도는 뭐 몇 %, 딱 그 기준 하에서 누르는 공기 기압을 기준으로 해. 딱 정해져 있어. 상온의 온도가 15도다 15도. 상온의 온도가 15도. 예를 들어 습도는 뭐 몇 도, 무조건 몇 %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1 파스칼로 하겠다. 딱 정해져 있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위가 나오는 거야. 자, 길이에, 야,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안 더워? 에어컨을 켜도 이렇게 더워? 잠시만. 더워. 이제 안 돼. 왜 이렇게 더워? 나만 덥나? 자, 길이의 측정 표준의 변화 한번 보자. 18세기 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약속했대. 18세기 말이면 1700년도지? 1700년도 그쯤이네. 이를 활용을 해서 미터 원기, 어저께 설명했는데 1m짜리 금속 막대야를 만들었어. 그러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미터 원,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1700년도에 만든 거니까, 그렇지? 미터 원기가 손상이 되었어. 이제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야. 맨날 이가 프랑스에 있는 이 미터 원기를 들고 와서 미터를 정해줬거든. 나라마다. 그게 뭐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1983년도, 바로 나 태어나기 바로 전에 1년 전이네? 아니다. 내가 2005년생이구나. 내가 2005년생. 내가 착각했네. 마치 어제 꿈에서 내가 1984년 6월 2일에 태어난 것 같았어. 2005년생. 자, 1983년도, 이건 밑줄 필요 없다. 진공 상태에서 빛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2억 9,970만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약속을 했어. 왜 하필이면 2억 9,970만 번인지는 묻지 말아줘. 그냥 약속을 했대. 최대한 1700년도에 만든 1m의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이게. 이유가 없어. 그냥 깔끔하게 3억분의 1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프랑스 놈들이 저거 미터 원기에 맞추려고. 새롭게 정의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 표준은 정리됐다. 자, 여기서 하나. 1m의 기준은 빛의 속도야. 요거 포인트다. 1m 원기는 어떻게 만들었다?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학교 선생님들 보기에 낼 수 있다. 1m를 측정할 때는 뭘 썼다? 빛을 썼다. 빛을 썼다. 빛을 썼다. 어저께 시간을 기준이 뭐였지? 야, 시간은 뭘 기준으로 만들었더라? 시간 1초는 세슘 원자시계. 외워라. 시간은 1초의 기준은 뭐였다? 세슘 원자였어. 세슘 원자. 세슘 원자. 세슘 원자. 세슘 원자가 약 얼마? 약 91억 번 정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로 간다. 어저께 했던 거. 3번 측정 표준의 활용 보자. 아,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덥다. 야, 근데 우리 이거 시간이 너무 빡센가? 너 오후로 돌리면 너희 올 수 있나? 예를 들어 오후 2시라든가 아니면 오후 2시라든가 아니면 오후 2시라든가 가능하나? 야, 아침에 자기 빡세지, 하연아. 시간을 좀 밀까? 근데 시간을 밀면 애들이 있잖아. 놀러 간다고 빠지는 애들 많다. 오전에 잡아놓으면 애들이 잘 안 빠지거든. 근데 오후에 잡아놓으면 빠진다.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 간다고 하연이 빠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간다고 설이 빠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간다고 윤지 빠지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 자, 측정 표준의 활용. 일상생활, 과학,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 자, 기온을 섭씨 단위로 측정해서 기온과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한다. 우리가 더운지 안 더운지 그냥 말로만, 야, 오늘 정말 덥다. 어제보다 더 더운가? 야, 오늘은 조금 추운데? 내일은 많이 추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느낌이 안 와. 전화해가지고, 야, 씨, 오늘 우리 저기 울산에 오후 2시에 진짜 정말 더웠어. 아주 정말 더웠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오늘 울산에 오후 2시에 섭씨 35도였어. 그럼 느낌 확 오잖아. 왜? 우리는 35도가 얼마나 더운지 아니까. 와, 정말 더웠겠구나. 어? 그리고 이 폭염주의보, 뭐 폭염경보 같은 걸 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대구가 더우니까 대구에 오늘 대구 오후 2시부터 폭염경보 발령합니다. 정부에서. 그럼 대구 시민들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 계시고, 물 같은 거 자주 마시시고, 얘기를 하려면, 방송에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폭염경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35도다 이렇게. 응? 35도가 되면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35도가 되면 뭐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38도가 되면 폭염경보를 내린다.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자, 제한 속도를 km/h, 즉 시속으로 나타내는 거지.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시속 30km잖아, 맞아? 근데 애들이 시속 30km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윤지가 온 힘을 다해 뛰면은, 그러니까 보통 여자 중학생이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100m 뛰는 것처럼 뛰잖아? 시속 18km 정도 나와. 너희 그 마라톤 선수 있잖아? 킵초게 알아? 킵초게? 킵초게. 그 세계 기록 보이자. 42.195km를 2시간 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마라톤 선수가 뛰면 시속 21.2km 정도 된대. 내가 어디서 본 거야. 21.2km 정도 된대. 생각보다 시속 30km가 느린 속도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차에 타고 시속 30km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야. 우리 뛰는 것보다 빨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30km 정도를 밟았을 때 어린이를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1m, 2m 안에 멈춰버려. 그 정도면 자동차에 제동이 된다고. 한 5m 안쪽에 멈춰. 근데 애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1, 2m에 부딪히진 않잖아. 5m 안에만 멈추면 되거든, 사실은. 참고로 얘기하는데, 내 시속 100km로 가다가 급제동 밟으면 약 150m 미끄러집니다. 너희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라고 해서, 그 안전거리가 100m거든? 왜 100m냐면, 시속 80으로 가다가 앞에 차가 멈췄다는 걸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대략 80m 미끄러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진대. 너희 상상을 초월한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150m를 미끄러져서 선다. 150m. 기억해라. 150m. 그래서 내가 뭘 못해? 운전을 못해. 운전을 하고서 어떻게 계기판이 보이지? 시속 60km야. 오씨, 여기서 내 브레이크 밟으면 몇 미터 멈추는 줄 알아. 그리고 앞에 차는 만약에 부딪혔을 때 내 충격력이 얼마큼 되고 내 몸에 얼마나 데미지가 오는지도 알아. 그게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우리는 또. 그래서 운전을 못하지. 진짜야. 자, 미세먼지의 농도는, 요걸 이제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요걸 우리 입방미터라고 부르거든. 입방미터. 요걸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1m, 1m, 1m 공간 안에 몇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이 되면, 경보를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표. 그램, 밀리그램, 이런 거.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을 단위로 측정한다. 1벨이라는 게 되게 커. 그래서 데시벨을 써. 데시는 10분의 1이거든. 어저께 수업했다. 보면 뭐 이렇게 적혀있잖아.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집에서 한 50데시벨 정도 되면 이제 좀 사는 게 힘들어. 생활이 힘들다고. 층간소음 기준이 내가 알기로 한 50데시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70 선생님이 대학생 때 이제 좀 가난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는 형님하고 노숙을 했단 말이야. 노숙을.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허접한 노숙이 아니고 진짜 노숙. 진짜 학원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자고 그랬어. 그때가 내 기억에, 내가 그때 군대 갔다 오고 보니까 24살 때쯤인데, 그 형님은 29살이야. 대학원생이고. 나는 돈이 솔직히 조금 있었어. 과외 같은 거 했거든. 근데 이제 이 형님은 완전 거지야. 진짜 거지야. 완전 개거지야. 둘 다 노숙을 한 달 정도를 했거든? 근데 그게 12월부터 1월이야. 정말 추울 때잖아. 정말 노숙을 했어. 잔디밭에 남자 둘이 끌안고 자고 있어. 패딩 입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걸렸어.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직 기억하는데 내려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펑펑.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님이 엉엉 울면서. 그때 집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집을 방을 얻으라고 했어. 들어봐. 그래서 방을 얻었는데 비싼 방을 못 얻고 그때 당시에 둘이 사는데 9만 원. 한 달. 9만 원인데 이 대박인 게 9만 원인데 물세 전기세 안 받아. 근데 방 크기도 엄청 커. 거의 이 강의실 3분의 2만 해. 그 정도 말도 안 되거든.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방은 그 정도였으면 우리 때도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받았을 때야. 9만 원인데 왜 9만 원이냐? 그 집이 첫 번째 초가집이야. 초가집이라서 창문 트리한 게 없이 창호지가 발린 집이야. 창호지 알지? 창호지가 발린 집. 아 진짜 창호지가 발린 집이고 초가집이야. 흙집이야. 흙집.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근데 이게 또 창호지 관리가 안 돼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바깥쪽으로. 그쪽에 눈을 대면 우리 방이 보여. 그러니까 골목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그 창호지 구멍에 눈을 대면 우리 방이 보인다니까. 우리 안이 보여. 뭐 근데 남자 둘이서 뭐 가릴 게 뭐가 있겠노 뭐. 근데 이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겨울이었잖아 그때가. 1월달이었으니까 물이 얼면 수도가 안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형님하고 나하고 그 수도꼭지에다가 서로 오줌을 싸. 오줌은 따뜻하잖아. 그럼 수도꼭지 좀 먹거든? 그럼 물 트고 싫어야 근데 여기에 최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 소음인데 우리 집에 이렇게 있으면 이 골목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기찻길이거든. 기찻길인데 어느 날 너무 우리가 충격이 커가지고 형님하고 줄자를 들고 저 기찻길 끝에서 우리 창문까지 여기 창문 여기 딱 있었거든. 직선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측정을 해봤어. 5m야. 5m면 여기서 저기가 7m거든. 아 여기서 저기까지가 딱 7m쯤 돼. 그러면 우리 방문이 여기 있으면 기찻길 끝이 저 책상쯤에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찻길이 상업용 기찻길이라서 석탄 싣고 지나가잖아.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4시든 지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뭐야 이거 그 귀마개를 끼고 자고 있잖아. 2시쯤 되면 뭐가 몸이 뻥이게 돼. 덜컹덜컹. 집이 울리니까 몸이 떠. 덜컹덜컹 하는데 귀는 막았는데 이 진동이 고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울려. 머리가 울리는데 몸이 진짜 떠 이렇게. 몸이 이제 이만큼 뜬다니까? 거짓말같이. 기차가 지나가잖아. 5m 옆에서는 몸이 이만큼씩 떠. 그냥 돈은 없고 거기 한 2달 정도 살았어. 2달 살다가 이 형님이 먼저 얘기하더라고. 아, 반값은 내가 냈거든. 야, 차라리 그냥 노숙을 하자. 죽을 것 같아. 왜냐면 2달 지나니까 3월달이니까 좀 덜 추운 거야. 참 노숙하자.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죽을 것 같다. 그냥 나와가지고 또 노숙을 했어. 우리 어머님 몰래. 그 9만 원으로 밥 먹고. 이때 내가 소음을 느꼈다니까. 아, 소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정신병 걸려. 아, 물론 이거 좀 심했어. 아마 내 생각인데 이거 그 데시벨 측정했으면 적어도 80데시벨 이상은 됐을 거야. 보통 70데시벨 정도를 뭐라 하냐면 그 비행기 뜨는 소리를 70데시벨이라고 하거든. 80데시벨이면 사람이 미쳐. 정신병 걸려. 약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버텼지. 2달. 아니 몸이 뜬다니까 진짜로. 공중에 둥둥. 자 볼게. 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 실내 공기 질의 측 이게 뭐야?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이건 뭐지? 볼까? 자,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항목, 측정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 등의 측정 표준을 정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여기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뭘 측정해 봐야 되겠어? 첫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 왜 이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지. 두 번째, 뭐? 미세먼지 농도? 요 안에. 야, 우리 실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건 아니다.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이 동네, 여기는 없을 것 같고. 뭐, 메탄? 혹시? 하여튼, 여기서 측정해야 될 농도들이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그걸 종합해가지고, 아, 공기가 좋구나. 또는 공기가 나쁘구나. 공기가 나쁘면 뭐 때문에 나쁘구나.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쁘구나. 뭐 미세먼지가 안에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기기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안방에서 측정을 했느냐, 아니면 거실에서 측정했느냐, 화장실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야 돼. 안방 기준 50dB. 거실 기준은 좀 낮아도 돼. 60dB. 왜 거실에서 내가 잠을 자는 건 아니니까. 화장실은 조금 더 낮아도 돼. 화장실은 70dB까지, 70은 안 되겠네. 안방은 예를 들어서 뭐 30dB. 거실은 40. 뭐 화장실은 50까지는 봐준다. 이런 거.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 이거 뭐야? 미세먼지 속의 유해 성분을 측정할 때, 잠시만. 약간 지쳤다. 밥을 못 먹고 수고했어. 나 좀 지쳤다. 야, 우리 저기 밥 한 끼 하고 수업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는 코피 터. 어지럽다. 자,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을 측정할 때 측정. 야, 근데 내 목소리 지금 들리냐? 낮춰도 되겠네. 특정 성분의 함량이 표기된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해서 측정기. 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측정을 하려고 기계를 써. 근데 이 기계도 우리 KS 마크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도 통과해야 돼. 인증을 통과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측정 표준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고 말도 통한다는 말이지.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어제 얘기했지? 미국 나사하고 델타항공 사이에서. 나사는 미터법 썼고 델타항공은 야드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돈으로 약 2천억 정도의 로켓을 날려먹었다고. 이걸 도량형의 표준이라고 하지. 얘를 도량형의 표준이라고 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잠시만. 자,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은 우리가
특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것은 어림. 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이잖아. 표준. 맞지? 표준. 측정 표준. 자,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 측정이 뭐냐고? 맞다. 도구 없이 수행하면 안 된다. 안 되진 않는다. 어림이 있지. 측정한 결과는 수치와 측정 단위를 나타낸다. 맞다. 단위가 있어야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애매한데 동그라미이긴 할 것 같은데 동그라미이긴 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측정이? 맞네. 애매한데. 다음은 과학탐구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대한 설명입니다. 도구 없이 추정, 어림. 배고프다.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오늘은 근데 별로 내용이 읽어보면 되는 내용. 다음 시간에 재밌겠네. 측정 표준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이다. 측정 표준은 단위도 있다. 도구도 있고, 단위도 있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 측정 표준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계속 덥다. 선풍기를 키면 시끄럽고, 끄면 덥다. 측정 표준이 사용되는 사례에서 옳은 것. 혈당량을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단위로 측정을 하면 혈당을 관리한다. 맞다. 표준이 뭔데?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네. 이마에 손을 대서 체온을 측정하면 안 되겠지. 뭐가 달랐어? 도구가 달랐어. 측정 표준에 맞지 않는 도구를 썼어. 도구가 안 맞아. 자동차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든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도량형 통일시켜. 신호와 정보. 빨리빨리 해버려야 된다. 자, 자연의 신호와 정보.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해. 어떤 상태의 변화를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해. 그래서 소리 신호도 있고, 빛 신호도 있고, 통증 신호도 있고, 충격 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지진파는 이제 파동이야, 파동. 지진파와 같은 파동. 그 다음에 힘, 온도, 압력, 프레스지. 여러 가지가 다 신호야. 여러 가지가 다 신호라고. 그 옆에 거 한번 볼까? 사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센서라고 하는데, 이 신호를 감지하는 걸 센서라고 해. 센서 배우고 갈까? 배우고 가자. 이런 게 다 신호인 거야. 이런 게 다 신호. 그럼 정보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신호의 형태로 나한테 오거든.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내는 거야. 그 정보. 예를 들어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 얘를 진앙이라고 해. 위치는 진원이야. 진원. 위치는 진원이야. 지구 내부의 구조와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어디에 많이 쓰냐면 유전, 내 밑에 땅에 기름이 묻혔냐 안 묻혔냐를 판단할 때 지진파를 이용해. 피파하고 에스파가 있는데 피파, 에스파가 고체, 액체, 기체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그 속도의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안에 물이 있다, 기름이 있다, 가스가 있다를 판단할 수 있어. 자, 체온을 측정을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애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 학원을 못 나오지. 많이 쓰는 게 그래. 선생님 집에서 체온계를 재봤는데 38.5도예요. 38.5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집에 쉬어라. 쉬어. 38.5도면 쉬어야 된다. 나는 과학적으로 딱 생각한다. 38.4도부터 쉬어라. 38.4도가 단백질이 변형되는 온도다. 그때부터. 너희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간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사실은 정밀하게 따지면 겨드랑이 체온계 꽂아가지고 38.4도인가 귀에 꽂았냐 입에 꽂았냐 따라 달라. 귀에 꽂았는데 38.4도면 쉬어야 돼. 귀 바로 위에가 이제 뇌가 있으니까. 쌤, 지금 제 체온이 41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준비를 해. 체온이 41도래. 근데 어디 쟀는데 물어봐. 야, 어디를 쟀는데 41도야? 옆구리요. 어머님께 물수건 해달라고 해.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야, 어디 쟀는데 41도야? 어머님이요. 귀 속에 체온계 꽂았는데요. 그게 41도야, 얘. 쌤이 너가 집 갈게. 쌤이 오시면 날 달라줘요. 야, 마지막 가는 모습 봐야지. 농담 같아? 야, 귀에 꽂았는데 41도면 5초 안에 가는 거야. 우리 그래서 체온계는 몇 도까지 밖에 없다. 체온계는 41.2도까지 밖에 없어. 온도가 딱. 왜? 41.2도가 되는 순간 죽거든. 41도다. 5초는 가. 40도다. 1분이면 가. 쌤, 저 어저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체온이 40도. 그 온도가 뇌까지는 안 갔다는 거야. 갔으면 말을 못해. 천치가 되거든. 우주의 빛. 우주에서 온 빛은 측정을 하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어. 이 지구과학, 이 천체 물리학은 사실은 빛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 왜냐면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순수 만원경이나 경험이라든가 시간을 들여서 측정할 수 없어. 그나마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게 빛이거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밝힌 것 중에 대부분은 다 빛을 이용한 거야. 거리라든가, 예를 들어 태양의 온도가, 태양의 외곽 온도가 한 7,000도씨 정도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쌤? 거기 우리가 꽂아본 게 아니잖아. 태양이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스펙트럼은 7000도씨 정도 사이인 거야. 7000도 정도 되는 거야. 우리 제철소 가잖아. 제철소 가면 이제 쇳물이 나오잖아. 이 쇳물의 온도가 만약에 1500도야. 어떻게 측정해? 야, 제철소 쇳물의 온도가 1500도인 걸 어떻게 측정해? 손을 담가볼 수는 없잖아, 맞지? 잘 들어. 제철소에 쇳물이 지나가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빨간 물, 노란 물인데 걔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있어. 측정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멀리서 이렇게 너희 그거 있잖아. 이렇게 온도 재는 것 중에 그 음식 같은 거 온도 재나? 물 온도 재는 것 중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띵 누르면 이렇게 측정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오해하더라고. 얘가 내뿜는 열기를 측정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여기서 빛을 쏴. 그 빛이 수면을 맞고 반사되는 거 있지. 그 반사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비접촉으로 재는 온도계는 다 빛이야. 빛이라고. 빛의 파형을 분석하는 거야. 자, 요런 정보들이 주어져.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얻는데 그 신호들을 내가 캐치를 해야 될 거야. 맞잖아. 예를 들어서 요즘 하연이가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럼 이제 하연이한테 잘해줘야 될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연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그 신호를 캐치를 해야 돼. 그게 센서야. 하연아, 근데 농담을 하면 또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잖아.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또 반응을 좀 해줘. 자, 사람은 눈이나 코와 같은 감각기관으로 자연의 신호를 감지하고 정보를 얻으므로 센서는 감각기관 같은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감각기관이다.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전기 신호의 별표. 그러니까 신호를 감지했으면 전기 신호로 주어져야 돼.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호가 있으면 센서가 중간에서 감지를 해서 얘를 정보를 넣는 거야. 정보를 넣는 거야. 신호 센서 정보를 넣는 거야. 센서의 종류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연기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 운동 상태를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밑에 비접촉형 온도계는 적외선, 빛이지 빛.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센서가 들어있다. 자, 비접촉 온도계는 광센서다. 광센서. 온도 센서 아니다. 온도계라고 하니까 애들이 온도 센서인지 아는데 아니야. 광센서. 가스 누설 경보기는 화학 센서. 요거 가야지.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 우리 그거 있지. 우리 나는 이제 선생님이 대학생 때 스마트폰이란 게 나왔는데, 내 최초의 스마트폰이 뭔 줄 알아? 아이폰이야. 근데 아이폰이, 그때 삼성이 정말 불쌍했던 게, 아이폰이 나오기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삼성에서 세계 최초의 터치폰을 만들었어. 터치폰. 이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거. 생긴 게 스마트폰처럼 생겼어, 그냥. 그러니까 생긴 건 아이폰과 똑같이 생겼어. 들어봐. 터치폰이 나왔어. 누르면 띡 하면 터치가 되는 거야.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난리가 난 거야. 삼성이 이제 돈은 다 쓸어 담겠구나 했는데 5개월이 아니구나. 한 달 만에 나왔나? 아이폰이 발표된 거야. 처음에 사람들이 뭐야 저거 삼성 짝퉁이잖아. 근데 나도 기억나. 그때 내 대학생 때니까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다들 야 무슨 저런 짝퉁. 근데 짝퉁이 아니야. 왜? 너무 달라서 생긴 것만 같아. 일단 아이폰은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 이 아이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MP3 기능. 터치폰은 없었어. 두 번째, 터치폰은 누르면 이렇게 띡 느낌이 들어. 통치 느낌이. 근데 아이폰은 스르륵 가는 거야. 세 번째, 인터넷. 아이폰이 나오면서 와이파이가 보편화된 거야. 인터넷이 되는 거야. 마이크로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게 기억이 나.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난 스마트폰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 여기 기능 보면은 자동 회전 기능? 자동 회전 기능 있잖아. 이거 안 신기해, 근데? 너희는 이거 안 신기해? 나는 이제 과학을 전공자로서 이게 제일 신기했어.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기능은 이거였어. 우와, 이 안에 어떤 센서를 넣은 거지? 아니, 궁금하잖아. 대학생이니까 내가 뭐 자세히 모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얘가.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이게 보니까 가속도 센서야. 운동 센서가 나왔어. 얘가 안에 뭘 측정하냐면 얘가 중력의 방향을 측정하는 거야. 중력의 방향을 측정하는 거야. 중력이 어느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지 안에서 측정을 하는 거야. 안에 추가 달려있거든. 진동하는 추가 달려있는데 얘가 돌리는 것에 따라서 중력의 방향에 따라서 가속도가 바뀌어. 가속도가. 그 진동하는 가속도가 바뀌거든. 그걸 측정하는 거야. 자, 옆에 한번 보자. 일상생활에서의 센서의 활용인데, 자, 바코드. 바코드는 광센서. 표시만 해놓으면 좋겠어. 초음파 진단기는 소리 센서. 초음파니까. 터치 스크린. 얘는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 요거는 정전 센서라는 건데 설명을 좀 해줄게. 애들이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누르는 거 이거 띡띡 누르는 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압력 센서라고 착각을 해. 이 압력을 감지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아니야. 옛날에 삼성의 터치폰은 터치 압력이 이 차이를 알려줘야 되는구나. 삼성은 왜 누르면 띡 거렸냐면 얘는 압력 센서야. 만들기 쉽지. 근데 아이폰부터가 이 정전 센서야. 아이폰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여기 스크린에 있잖아. 너희도 모르게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 스크린 전체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손을 갖다 대잖아. 이렇게. 그럼 갖다 대면 우리 몸은 하나에 있잖아. 비도체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내가 내 손이 닿은 부분만 그 순간적으로 그 화면에서 전기가 끊어져. 정확히 가면 전기가 흐르는데 내가 손을 대면 이 전기가 내 몸을 타고 땅으로 가버려. 아주 약한 전기야.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닿는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만 전기가 사라지는 거야. 그거를 감지하는 게
정전 센서예요. 정전 센서. 전기를 정지시키는 센서. 아이폰이 그거야. 그게 아이폰이 최초야. 아이폰 전에는 터치인 거야. 예를 들어 MP3 같은 것도 터치야. 누르면 띡띡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폰이 터치 센서를 정전 센서로 처음 바꾼 거야. 불티나게 팔렸지. 내가 그 한 달 전에 그 터치 폰을 사봐서 알아. 눈물을 흘렸어. 근데 물론 폰 가격이 삼성폰보다 아이폰이 그때 당시에 2배가 비쌌어. 2배가. 2배가 비쌀 만해. 어쨌든 최초니까. 지금은 내가 아이폰을 안 좋아하지만 아이폰 1세대는 난 인정을 해. 이 핸드폰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니까. 스마트폰. 아까 얘기했지만 가속도 센서. 이거는 가속도 센서. 근데 스마트폰 안에 센서가 되게 많지. 기울어지는 방향을 감지하는 것은 가속도 센서. 자동차 범퍼.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반사세손.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음파니까 소리 센서. 근데 이거는 좀 업데이트가 된 게,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범퍼는 그냥 플라스틱 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범퍼에 달려있는 그 센서 있지. 너희 그 아버지나 어머님 차를 타면 이렇게 차를 돌리다가 이렇게 뒤에 차가 오거나 사람이 있으면 삐삐삐삐삐삐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자동차 범퍼 앞이나 뒤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쏘아보내. 음파거든, 음파를 계속 쏘아보내는데, 그럼 이제 보낸 것 중에 일부는 돌아오겠지. 반사돼서. 일부는 가버리고 맞지? 그러면 내가 계속 쏘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쏜 음파가 그 사람이나 물체를 맞고 나한테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얼만큼 되겠다. 그럼 멈추세요. 너무 가깝습니다. 얘기를 해준 거야. 과학이 되게 신기하지. 참고로 그 소리의 속도는 초당 340m야. 1초에 340m를 간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느리지. 내가 여기서 하연이 집을 향해서 최하연 바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하연이 집까지 직선 거리가 약 한 1.5km쯤 된다고 보면 5초 뒤에 하연이가 소리를 듣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지. 약 5초 걸려. 자, 이진법. 이진수는 뭐 필요 없고. 이진수는 뭐 그냥 들으라. 0하고 1로 이루어진 수인데 디지털 신호가 다 이진수야. 디지털 신호가 이진수야. 그러니까 이진수는 그냥 디지털이라고 적어놔. 디지털은 다 이진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계, 모든 컴퓨터, 모든 게 다 이진수야.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옛날 영화 보면은 허공에 쫙 뜨면서 숫자 0하고 1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이진수거든. 너희의 모든 정보는 0과 1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야. 자연적으로 발생이야. 정확하지만 뭐가 안 되냐면 저장이 안 돼. 빛을 우리가 저장할 수 없잖아. 아날로그 신호는 정확해. 아주 정확하지. 정확도가 높아. 근데 문제가 뭐야? 저장이 안 돼.
운반도 안 돼. 저장 운반이 안 돼. 운반. 방이 아니고. 운반이 안 돼. 저장고 운반이 안 돼. 저항도는 높구나. 자, 디지털 신호는 불원속적이야. 0하고 1을 왔다 갔다 걸리고 있잖아. 다만, 얘는 저장과 운반이 용이해. 편하단 말이야. 정확도는 아무래도 떨어지지. 아날로그보다. 세세하지 않아. 우리가 TV의 화질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보는 것만 하진 않잖아. 그렇게 생생할 수는 없어. 맞지? 그렇게 생생할 수는 없어.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그 음질이 좋은 이어폰을 끼고 음질이 좋은 기계에 스마트폰을 쓴다 하더라도 라이브를 따라갈 수는 없어.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진짜. 물론 정말 노래 잘 부르고 이렇게 기계 잘 만지면 노래 정말 좋지. 근데 실제로 가면 기절하지. 내가 아이돌 콘서트는 가봤는데 그 발라드 부르는 가수 콘서트를 갔다가 눈물을 흘렸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큰 돈을 들여서 대학생 때 한번 가봤는데 이야, 고막이 녹아. 누구였지? 내가 대학생 때 좋아하던 가수가 좀 많아가지고 남자 가수이네. 고막이 녹아. 자, 자연 신호를 디지털 기계로 처리하려면 센서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게 센서야. 얘를 우리가 센서라고 불러. 얘가 센서야. 소리, 빛, 통증을 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를 바꾸는 거잖아. 우리가 쓰는 정보가 이진수거든, 디지털.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가는 거 센서라고. 변환해주는 기기를 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뭐라 하냐면 기구라고 해. 기계. 너희 기구들, 예를 들어 커피포트 있지. 커피포트. 자, 커피포트가 뭐냐면, 커피포트가 쓰지 말자. 프린트기? 프린트기는 뭐야? 디지털 정보를 주지. 이렇게 생긴 거를 정보를 주면 프린트기가 움직여서 실제 존재하는 사물로 만들어주잖아. 그게 아날로그 정보야. 종이에 쓰인 건 아날로그 정보고, 프린트기로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서 아날로그 정보를 뽑아주는 거야. 그런 것들 다 기계라고 해. 너희가 집에서 쓰는 기계들이 다 그래. 밥솥, 에어컨은 뭐야? 디지털 정보, 전기 신호가 가서 바람이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자,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 이런 자연의 신호들이 센서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쓰는 기계에서 변환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얘를 센서 안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0과 1로. 0과 1로 이렇게. 이 정보가 내 기계에 들어오면 기계가 일을 하는 거지. 맞춰서.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저장, 재생, 전송이 편해.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 일부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어. 내가 USB에 담아놨는데 USB 깨지면 정보 잃어버리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용량은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로워. 너희 그런 거 있어. 그 동영상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거는 사진을 하자. 사진. 선생님이 대학생 때 사진기를 하나 샀는데 되게 고가의 독일제 사진기였어. 돈은 없었는데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물리학과니까 사진에 관심이 많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기들이 그 나름대로 픽셀이라고 해가지고 해상도가 있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핸드폰 카메라는 보통 이제 10만 픽셀, 10만 화소. 10만 화소면 되게 고급이야. 그러면 핸드폰, 그 폴더폰으로 찍었어. 사진.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우리 때 보통 그렇게 했으니까, 보면 사진 한 장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2메가바이트. 아니다, 잘못했다. 2kB 정도. 10만 픽셀. 근데 선생님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샀는데 200만 화소 사진을 찍었지. 저장을 했는데 하나가 500kB인 거야. 난 잘못 본 줄 알았어. 뭐지? 생각해보니까 픽셀이 높다는 것은 디지털인데 동시에 아날로그에 가까운 거야. 자연 상태를 최대한 정밀하게 모방한 게 200만 픽셀이었던 거야. 참고로 지금 요 핸드폰은 1억 화소지. 요 후방 카메라는 1억 화소고 앞쪽이 200만 픽셀 정도 돼. 요즘 디지털 카메라 그렇잖아. 그래서 사진 찍으면 용량이 크잖아. 요즘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있잖아. 자동으로 압축해서 들어가. 옛날하고 달라. 나 대학생 때랑 지금은 다른 게 요즘은 자동으로 컴퓨터 자체 또는 핸드폰 자체에서 압축된 상태로 들어가. 사진들이 다. 그래서 500kB밖에 안 돼. 달라. 자동 압축이야. 실제로 걔를 펼치면 메가바이트 단위일 거야.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어. 그렇지. 너희 옛날 전화기 안 써봤잖아. 맞지? 이렇게 돌리는 거. 다이얼식이라고 하는데. 써본 적 없지? 선생님은 저희 초등학교 1, 2학년?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때니까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지르릉 돌리는데 통화 품질이 더러워. 왜냐면 내 소리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지 않고 전기 신호로 가. 그냥 단순 전기 신호로만 가. 그래서 통화 품질이 안 좋고 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요즘에는 통화하면 내 목소리가 그대로 가잖아. 그리고 뭐 잡음 같은 거 지직 소리 안 들리잖아. 옛날에 전화를 하면 중간중간에 지직 거리는 게 정상이었어. 내가 가지고 밑에 거는 그냥 읽어봐봐. 이렇게 읽어봐봐. 오늘 수업은 사실은 조금 약해. 읽어보면 돼. 집에서 한번 읽어봐봐.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라. 자, 개념 확인 들어가자.
아유, 배고파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은 신호.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 정보.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고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장치. 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 불연속 디지털. 신호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죠. 빛, 소리, 지진파 등과 같이 모두 파동만, 아니. 모두 파동은 아니지. 더군다나 빛은 고2 때 배우는데 파동인과 동시에 물질이야. 파동과 물질은 구분이 돼.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이야. 그림은 이게 센서잖아. 맞지? 신호를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 배고파. 아날로그 신호는 A, 디지털은 D.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날로그. 0과 1,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자연, 아날로그. 재생, 전송이 편리하다, 디지털. RDD, RD. RDD, RD.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고 얻은 정보를 뭘로 변환하는 기술은 정보통신에 활용되어 정보를 뭘로 변환해? 디지털로? 디지털 신호로? 여기 어디 있어? 디지털 신호. 변환시켰지. 전기 신호? 여기 끝에 있을 것 같아. 읽어보자. 어디 있어? 디지털 그냥. 디지털. 자, 숙제는 오늘 좀 쉽네 보니까. 아, 배고파. 너무 배고프다. 29초까지다.